어, 변화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Age of the Solar Fusion Transmitter and the Renewable Energy Receiver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좀 잘 안 되는 식으로 지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원전이 에너지 전환에 사실은 굉장히 좀 그 장애 요인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실제로 그 태양광이라고 저희가 이제 패널을 설치해서 이제 에너지를 얻는 그 재생에너지가 태양의 빛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태양이 사실은 핵 융합 하여간 발전기고 그 핵융합 발전기가 보내주는 에너지를 지상에서 수신을 해서 근데 이제 태양광의 경우에는 직접 수신을 하지만 사실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후 변화라고 하는 에너지의 변동이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잘 수집을 하면 어, 지구에서 필요한 에너지 문제는 해결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는 그 얘기들이 어, 하여간 좀 많이 얘기가 최근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게 왜 제가 이게 화면이 예, 제대로 화면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예, 나누어져서 보이는데 이거를 이게 그럼 PDF 파일이 빠져나갔다가 예, 예. 파일 크게 다시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빠져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네네. 아, 예, 이제 잘 예, 예, 잘 예, 보이시죠? 좋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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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저는 잠깐 제 소개를 제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어, 이제 74년에 한양대학교 들어갔고 공부를 80년까지 했고요. 80년에 지금은 이제 없어진 그 동양정밀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주로 군용 통신, 위성통신 쪽 연구, 제가 80년서부터 사실 2021년까지 40년간 기업의 연구소에서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87년서부터 2009년까지는 삼성 종합기술원에서 뭘 연구했냐면은 어, 이제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이제 통신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ADSL 그다음에 LTE 연구 같은 것들을 제가 기술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기술원에서 한 10년 정도를 연구 기획 쪽에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하여간 4세대 R&D라고 그래가지고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그 삼성에 있을 때 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2009년에 제가 그 에너지 쪽을 좀 이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2010년부터 2021년 10년 동안 효성중공업이라는 곳에서 CTO 겸 이제 연구소장을 했는데 거기서 주로 한 일이 이제 그 ESS, HVDC 이런 것들을 실제 제품 시스템 개발하고 사업하고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이제 어, 이렇게 소일거리 비슷하게 조금씩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트로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어,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다
활용하는 것을 생각을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거기 밑에 보시면 그 주파수 태양광에서 오는 빛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250 나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2500 나노미터까지 이제 태양광은 거기 스펙트럼으로 보내주는데 그중에 이제 그 빨간색으로 된 게 실제로 지구에 도달하는 그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 거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된 원에 초록색으로 된 거가 그게 이제 실리콘이라는 물질인데 지구 표면에 그 지각의 28%가 지금 실리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실리콘이 그, 그 왼쪽에 이제 밴드갭 이렇게 돼 있지만 하여간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실리콘으로 반도체 재료가 되고 실리콘으로 지금 이제 태양광을 받아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실리콘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리콘이 지구상에는 지각의 28%나 되니까 자원에 그 문제가 잘 있지는 않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다에는 거기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클로라이드, 소디움, 마그네슘 이렇게 해가지고 알칼리 금속이 엄청 많은데 사실 알칼리 금속이 지금 실제로 에너지를 잘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금속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태양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고 그다음에 보시면 이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어, 아주 이게 저도 이거 보면서 아주 그 좀 경탄을 하게 되는데 왼쪽 축이 뭐냐면 인당 에너지 사용량입니다. 그리고 X축이 GDP인데 거기 보시면은 에너지 사용량하고 GDP가 굉장히 소위 그 리니어 관계라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대강 하여간 어, 1000kWh 아워니까 1메가와트 아워의 전기를 에너지죠. 전기만이 아니고 에너지를 다 전기로 이제 전기 에너지로 환산해서 봤을 때 1메가와트 아워 정도의 에너지를 쓰는 국가는 GDP가 대강 1000달러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월드 투데이라고 하는 곳이 대강 20메가와트 아워 이게 이제 연간이죠. 그리고 GDP는 인당 GDP가 2만 달러가 좀 안 되는 그 수준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노란색 동그라미가 뭐냐면 그게 이제 태양에서 지구로 이제 오는 에너지의 1%를 수집해서 그거를 에너지로 활용한다고 그랬을 때 그게 이제 그 오른색 그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이 수치로 보면은 인당 5기가와트 아워 그다음에 GDP는 30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이제 이건 뭐 그냥 한번 그 약간은 재미있는 플로팅으로 해본 거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지금 현재 얼마나 쓰고 있냐? 그러면 1%의 에너지는 250분의 1 정도밖에 쓰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아직도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이제 그게 이제 다 재생에너지가 될 테니까요. 이건 재생에너지의 잠재량은 거의 뭐 지금 봐서는 앞으로도 수백 배가 더 이제 가능해진다. 1%만 쓰더라도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 드릴 내용은 간단히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이게 이제 데이터인데요. 재생에너지의 누적 설치가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급속하게 빨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 2010년에서 2016년 사이에
지금 500, 약 1000 기가와트 정도가 설치가 됐는데 2017년에서 23년 사이에는 2000 기가와트 정도가 설치됐고요. 그다음에 2024년에서 2030년까지 앞으로 6년 동안에는 5,500 기가와트가 새로 설치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 누적 6년 동안의 누적 설치가 되는 걸 보시면 2010년에서 2016년 다음에 2017년에서 23년에 두 배가 성장을 했는데 24년부터 2030년까지는 2.5배나 성장을 하니까 성장이 포화가 되는 게 아니고 성장이 더 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2010년에서 16년 사이에는 거기에 이제 파란색이 풍력이거든요. 풍력이 제일 많았는데 2017년에 벌써 태양광이 풍력을 17년서부터 23년 사이죠. 풍력을 이제 추월했고요. 그 다음에 2024년에서 2030년까지는 태양광이 절대적인 약한 7, 80% 정도의 비중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고요. 어, 또 당연히 또 오른쪽으로 하면은 이거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중국이 전 세계에 60%의 설치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빠르게 누적 설치량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그러니까 태양광의 경우에는 2010년에 킬로와트 아워당 0.46, 그러니까 USD니까 46센트였는데 지금 2023년에는 그게 4.4센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0분의 1 이상이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진 거죠. 그다음에 이제 컨센트레이티드 솔라 파워라는 건 집광형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많이 깔려 있는 게 그 네 번째는 온쇼어 그러니까 육상에 있는 풍력입니다. 그거 보시면은 10년 전, 아니 2010년에는 어 그러니까 11센트였는데 그것이 이제 3.3센트가 됐죠. 이걸 보시면 그리고 이제 그 맨 오른쪽에 이제 수력이 있는데 수력은 오히려 거꾸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 20, 30% 정도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누적 설치가 된 면이 있고 또 반대로 누적 설치가 엄청 많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그런 이제 것도 그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거를 이제 태양광 모듈의 그 출하량 또는 설치량하고 가격 추이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Y축은 PV 그 모듈 와트당 그 2020년 유로 기준의 이제 축이고요. 그다음에 X축은 이제 누적 설치 양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보시면은 그러니까 어, 1.02라고 그런 얘기는 1기가와트라는 얘기고요. 0.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0.01은 그러니까 10메가 와트가 되겠죠. 10메가, 0.1은 100메가, 1은 1기가, 100기가, 10기가, 100기가, 1000기가. 이게 거기 보시면은 1980년, 90년 이렇게 해서 2020년에 1000기가와트니까 1테라와트가 태양광이 설치가 됐고 그때 가격이 아까 앞서 보신 대로 어, 여기 이제 Y축에 보시면은 그 와트당 이제 유로로 표시하는 건데 거기 보시면은 이게 거의 로그 스케일로 리니어하게 누적 설치도 로그 스케일로 보면 완전히 리니어하게 이것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태양광만 그런 게 아니고요. 배터리도 어, 거의 똑같은 궤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2022년, 23년 요때가 이제 내려오다가 갑자기 가격이 뛰었는데 이건 뭐 잘 아시는 대로 코비드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세계 공급망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시적으로 올라간 거라고 지금은 얘기할 수가 있게 됐죠. 왜냐하면 2024년이 되니까 2021년에서 24년으로 그대로 이제 선을 그으면은 그게 추세선에 거의 확실하게 그 이제 접근을 해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터리도 똑같이 지금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요. 2030년이 되면은 그 킬로와트 아워당 배터리 가격이 60달러로 지금 2024년이니까 지금은 한 100달러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골드만삭스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어떻게 보면 요약하면은 이게 이제 그 라이트의 곡선 이렇게 이제 얘기를 보통 합니다. 뭐냐면은 학습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 옛날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그때 2차 대전 일어났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직접 그 전선이 미국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유럽에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미국으로 봐서는 참전을 결정하고 가장 그 전쟁을 하는데 중요한 이제 무기가 사실은 전투기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전투기를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사실은 전쟁이 없었으니까 전투기를 엄청나게 많이 그 이제 생산을 해 놓지는 않았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이 비행기를 전투기를 빨리 생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어, 이 국방 자문 이제 위원으로 이분이 들어갔는데 그게 어, 이제 전투기 생산을 이제 빠르게 어, 증산하는 그런 이제 태스크를 그 조직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 밑에 있는 Factors Affecting the Cost of Airline 그 다음에 그거를 다 이제 다시 요약을 해서 Experience Curve 또는 Learning by Doing 이런 식의 이제 새로운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양산에 따른 가격의 하락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한 학습 곡선이라고 하는 거를 이분이 이제 제시를 했죠. 그냥 이분이 제시한 게 그 빨간 글씨로 붙어 있는 대로 누적 생산량이 두 배가 될 때마다 가격이 일정한 비율로 하락한다라는 거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보시면은 왜 이게 이제 그 보통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양산 효과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양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 새로운 이제 새로 떠오르는 기술은 그 오른쪽에 초록색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제 표대로 가격이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마진이 많이 남아서 다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이런 이제 선순환 사이클을 그리는 데 비해서 기존에 있는 거는 악순환 사이클을 그리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변화는 S 커브를 그린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러닝 커브 라이트의 그 법칙에서 이제 도출된 그런 내용이 됐고요. 잘 아시는 대로 포드가 1910년에 포드 모델 T를 처음에 출시를 한 다음에 미국의 사람들의 80%가 포드 자동차를
이제 소유하게 물론 이제 포드 혼자만 한 거 아니죠. 처음에 포드가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자동차 회사가 나왔지만은 그 미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이 자동차죠. 자동차를 소유를 한 게 80%가 될 때까지 15년 걸렸더라고요. 15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5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빠른 기간이냐면 1910년에는 포드 자동차가 출시는 됐는데 모델 T가 그때까지는 사실은 도로도 제대로 잘 안 돼 있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교통 관련된 뭐 신호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운전자들이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초기에는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출시가 됐는데 15년 만에 그것이 이제 바뀌었다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이런 그 S 커브 형태의 기술 혁신의 대표적인 그 사례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이거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여기 이제 재생에너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그다음에 이제 요새 이제 굉장히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는 전기차 그다음에 배터리 여기 보시면은 이 IEA라고 하는 곳이 이제 다들 이제 아실 텐데 국제 에너지 기구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라는 것이 이제 언제 생겼느냐면 오펙이 생겼을 때 생겼습니다. 오펙이 언제 생겼냐면 1970년대 초에 어 이제 중동의 그 산유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 석유를 사서 쓰는 사람들이 너무 석유를 헐값으로 사간다 그래서 이제 그 석유 생산국들이 모여서 오펙을 이제 형성을 했는데 오펙이 형성이 되니까 실제로 석유를 사서 쓰는 국가들이라는 게 대부분 다 그때 당시에 선진국이었고 선진국들의 모임이 OECD였고 OECD가 그래서 이 저기 석유를 어떻게 안전하게 할 것인가라는 거를 연구를 이 IEA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연구를 맡긴 거죠. 근데 이거 보시면은 2015년서부터 2030년 이렇게 이제 그 밑에 타임라인은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이 보시면 이 WEO 2016 이렇게 되어 있는 게 2016년에 월드 에너지 아웃룩 그래가지고 IE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서 태양광이 앞으로 얼마나 설치가 될 것 같냐 새로 그렇게 이제 전망하는 자료였는데 보시면은 옆으로 완전히 누운 거를 보실 수가 있죠. 2015년, 15년, 16년에 전망했는데 2015년 실적이 계속 똑같이 2016년서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똑같은 수준으로 보급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결과는 2017년 되니까 30도에서 40도 정도로 이렇게 급격하게 새로운 저 태양광 설치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8년에도 보면은 또 옆으로 누웠어요. 20년에도 옆으로 누웠어요. 22년도 누웠어요. 심지어 23년까지도 이렇게 옆으로 누운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결과는 보시는 대로 S 커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배터리도 똑같고요. 배터리는 그 보시면은 태양광보다는 좀 더 성장하는 걸로 전망을 했지만 실제는 그거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도 이제 꽤 그래도 성장하는 걸로 이제 그 그려놨지만 실제로 보급된 결과는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 이제 글로벌리 이제 석유를 비롯한 화석 연료를 어떻게 시큐어 이렇게 확보할 거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데는 IEA이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에너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해서 그 정보를 발표하는 기관이 EIA입니다. 에너지 인포메이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인데 여기서 전망하는 걸 봐도요.
참 신기할 정도로 거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석탄이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 전기를 생산하는 석탄 화력 발전이 앞으로 발전 그, 그 석탄이 얼마나 많이 소요될 것인가 그거를 전망을 쭉 해왔거든요. 2007년서부터 보시면요. 계속 지금 옛날에 2007년 그 시절에 6년, 7년, 8년, 9년 그 시절에는 앞으로 계속 많이 늘어날 거다 그랬는데 실제 결과는 2000 피크가 여기 보시면은 2007년 정도 되는 거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기서는 이 전망을 계속해서 어, 뭐 이제 2018년, 17년이 제일 조금 내려가는 걸로 돼 있는데 2018년에는 다시 또 유지되는 걸로 전망을 했죠. 근데 실제 결과는 계속 급격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IEA나 EIA나 엄청나게 훌륭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망을 한 게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 그래서 어 이제 그 실제 필드에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 그게 뭐 하여간 그 사람들이 전망하는 건 믿을 게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 2000 여기 보시면 21년에 Proceedings of National Academy of Science에 논문이 실렸는데요.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모델 베이스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러닝 커브 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엑스퍼트 엘리시테이션이라는 게 당대의 전문가들한테 설문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비교를 어떻게 했냐면은 2010년 기준으로 해서 2019년 전망한 것하고 실제 결과하고를 이 논문에서 비교를 했거든요. 그 보시면은 다 모델 베이스드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라이트였고 그 다음에 너무 잘 아시는 반도체 쪽에 이 똑같은 러닝 커브가 그게 이제 사실은 무어입니다.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어, 이제 그 러닝 커브의 하나의 이제 사용 예죠. 근데 한국은 이제 반도체가 너무 이제 잘 나가니까 무어의 법칙이 이제 반도체는 적용된다 하는 건 아시지만 이게 사실은 반도체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산업에 다 적용되는 이 소위 그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이 지금 논문을 쓴 사람들이 그래서 라이트의 법칙하고 그다음에 무어의 법칙 이 두 가지로 이제 그 모델 베이스를 이제 그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엑스퍼트 베이스는 아까 말씀드려도 전문가들 어, 의 의견을 들은 것 한 거를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 W1, M1, W2, M2 있는데 이거는 어 이제 그 통계적인 그 이제 특성을 두 가지로 또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W1, M1, W2, M2는 그렇게 여기 이제 담을 보시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어의 법칙 그 보여드리는 거고요. 2년마다 60년대 관서부터 70년대까지 그 고든 무어가 관찰을 했는데 2년마다 트랜지스터 개수가 두 배로 증가했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이 사실은 2010년 지나면서부터 무어의 법칙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는데 실제로는 요새 이제 그 뭐 HBM 이렇게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분야에서 아주 그 화두인데 HBM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무어의 법칙이 유지되기 위해서 2010년 정도까지는 그 선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이 커브 이 보면은 커브가 유지가 됐는데 2010년 뭐 13년, 15년 이때서부터는 이제 그 HBM이라는 게 메모리를 반도체로 만들어서 그걸 쭉 아파트 같이 싸서 하는 거니까 소위 말하는 패키징 기술 가지고 무어의 법칙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를 거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그
그 소위 시사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맨 밑에 빨간 글씨로 제가 써놨지만은 이게 이제 그 2년마다 트랜지스터 배수가 두 배로 증가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로 10년이 되면은 뭐 이제 정확하게는 두 배로 2년마다 두 배 그러면은 이제 정확치는 않은데 이거를 정확하게는 1.5년마다 두 배씩 증가하게 되면요. 10년이면 100배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100배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그걸 사서 써야지 그게 유지가 되는 건데 도대체 이게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엄청난 그 수량으로 팔려 나갈 수가 있냐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반도체가 만들어내는 처음에는 텍스트, 그 다음에는 보이스, 그 다음에는 이미지, 그 다음에는 영상 중에서도 퀄리티가 낮은 영상이었다가 점점 높은 영상이 되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의 일종의 정보에 대한 욕구죠. 저는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러는데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정말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아주 좋은 동영상을 그림을 보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지금 반도체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60년 동안 보의 법칙이 지켜진 그 배경이 됐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를 똑같이 이쪽 그 이제 태양광 쪽에다 적용을 하면요. 보시면은 1970년서부터 2019년까지 그려놨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하고 거의 유사한 건데 이게 보면은 가격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까지 나와 있지만 아까 보신 대로 2016년에서 2024년까지 그거보다 그 이후에 6년이 더 급격하게 이제 내려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커브가 사실은 이렇게 내려가다 더 밑으로 이렇게 꺾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무의 법칙과 비슷한데 차이는 뭐냐면 얘는 누적 성취가 두 배 될 때마다 가격이 20%씩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려 1980년서부터 2020년, 2024년 현재까지 계속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는 사람들의 정보에 대한 욕구가 거의 무한대인 것과 같이 이 그래프 보시면은 이건 2018년에 아까 얘기한 IEA는 이제 저 에너지 기구고요. IRENA는 재생에너지 기구입니다. 여기서 전망한 2050년까지 1.5도로 온도 올라가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한지를 2018년, 19년쯤에 전망을 한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태양광은 23 페타와트 아워가 필요하고 풍력은 25 페타와트 아워가 이제 어, 필요하다. 근데 오른쪽 밑에 보시면 2050년에 태양광은 15,000 테라와트, 풍력은 8,000 테라와트가 필요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2020년까지 태양광이 누적해서 1 테라와트가 설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재생에너지의 필요 양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크다.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2018년에 한 거고 지금 보여드리는 건 2024년 얼마 전에 나온 거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아까도 이제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태양광이 절대적이죠. 한 40%, 풍력이 20%. 이건 생산량입니다. 수력이 10% 이렇게 해서 70%가 재생에너지로 전기 생산할 거고 그다음에 무탄소 전원으로 이렇게 이제 인식되고 있는 원전이 불과 8%, 화석연료가 그때도 한 20% 남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IEA는 조금 악명이 높지만 이런 이제 IRENA 같은 국제기구도 이런 거 전망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아까 논문의 내용을 빨리 지나가면요. 이게 이제 태양광 모듈의 경우에 보면은 그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 초록색 이 네 가지가 아까 얘기한 대로 라이트의 법칙, 무어의 법칙 가지고 전망한 거고요. 그리고 까만색이 이게 이제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나온 전망입니다. 근데 실제 결과가 뭐냐면 점선입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전문가들은 너무 형편없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무어의 법칙이나 라이트의 법칙으로 전망한 것조차도 실제 결과는 더 많이 떨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보시면 어, 지금 태양광의 모듈 이 가격하고 그다음에 풍력의 가격을요. 지금 앞서 하던 거를 가지고 이제 향후 10년을 전망을 해봤습니다. 2019년부터 2030년까지. 근데 2019년에 예측한 걸 보시면요. 거기 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모델 베이스고요. 까만색은 이 전문가들한테 예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경험을 통해서 얻은 라이트의 법칙이나 무어의 법칙에 의해서 이거를 앞으로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향후 10년 뒤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러면 이 선을 그대로 그으면 그게 전망이 그래도 그게 제일 잘 맞는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제 미국의 그 클린 디스럽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토니 세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게 가격이 저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태양광으로 생산되는 전기는 옛날에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전기가 이제 그 사람들이 전기를 사서 쓰는 가격을 추월하는 거를 그리드 페리티라고 보통 얘기를 했는데 그 그리드 페리티는 언제 지나갔냐면 대체로 한 글로벌리 보면 2015년쯤에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러고 나서도 세츄레이션이 되지 않고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2025년, 2035년 이렇게 되면 얘는 거의 가격이 왜냐하면 이 재료가 그러니까 발전을 하는데 원료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의 영에 수렴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영에 수렴한다는 얘기를 가스 페리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이 뭘 해봤냐면은 특정한 지역에서 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재생에너지를 설치를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 잉글랜드 세 군데를 가지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이 태양광하고 그다음에 배터리하고 왜냐하면 태양광하고 풍력은 태양은 해가 나야지 해가 있어야지 발전이 되고 풍력은 바람이 있어야지 발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그 해가 안 나고 바람이 안 불 때는 전력을 공급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배터리로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그거를 이제 사용하는 모델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는 대로 대체로 태양광을 현재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양하고 같은 그 용량을 설치하면 되는 게 아니고 대체로 한 세배나 5배 정도를 설치를 하고 배터리를 상응하는 배터리를 설치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다라는 그 일종의 커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의 전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의 가격이 2010년에서 20년도 이제 82%가 떨어졌고 그다음에 앞으로 10년 뒤에도 또 72%가 떨어지고요. 배터리가 지난 2020년에서 20년 사이에 87%로 떨어졌고
2020년에서 2030년까지 80%가 또 떨어진다는 그 전제를 해서 이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건 좀 기술적으로 디테일한 거지만 이게 이제 전력에 융통이 없다 이렇게 써놓은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망에 딱 적합한 겁니다. 우리나라 망이 북한하고 연결이 안 돼 있고 이제 바다가 있으니까 일본하고 중국하고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고립망을 가정을 한 거고요. 뭐 예비력 없다, 재생 별도의 다른 재생에너지 없다. 그다음에 저기 이 전기차가 사실은 엄청나게 큰 배터리 역할을 할 텐데 그거가 없다고 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 조건을 최악의 조건으로 시뮬레이션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어, 텍사스의 경우를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텍사스는 재생에너지 엄청나게 이렇게 좋은데 그거 비교하면 되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하고 뉴 잉글랜드 세 군데를 했어요. 근데 제가 텍사스를 택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기 생산 양이 1년의 전기 소비량이죠. 전기 소비량이 한국하고 그래도 좀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져왔고요. 그 대신 이제 태양이나 바람이 텍사스가 한국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그 스토리지 저장 장치 양은 어 이 지금 여기서는 49시간 그 저장할 수 있는 그 빨간 줄로 밑에 그 첫 번째 박스의 세 번째 2325 기가와트 아워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게 이제 49시간 저장할 수 있는 그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 그거를 제가 뉴 잉글랜드에서 필요한 정도의 배터리 양으로 늘려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가격 떨어지는 거고요. 오른쪽이 누적 이제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보면은요. 실제로 이제 아까 이제 태양광을 한 3에서 5배 정도 설치를 하면은 어, 이제 그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투자가 제일 적게 들어간다는 그런 가정인데 여기서는 이제 또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에서 추가로 10%, 20%, 30% 이렇게 추가로 투자하면 투자하는 비용이 이 지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그때 나중에 투자하는 거에 대한 거는 굉장히 싸지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투자를 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추가 투자를 했을 때 그 가격이 전기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은 1.3센트에서 그거를 전혀 그러니까 이 저기 남는 전기를 전혀 사용을 안 하게 되면 4.2센트 정도가 된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투자비는 저 텍사스의 경우에는 265조 원, 그다음에 전력 생산량은 이 뒤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 발전만 화석연료를 없애면 이제 탄소 중립이 되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 수송, 그다음에 가정에 쓰나 건물에서 쓰는 난방 그 에너지 이런 것까지를 기본 그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배터리를 설치하면은 가장 투자를 적게 하면 그 세 가지는 커버할 수가 있고 네 가지죠 커머셜까지 그다음에 산업용은 이제 커버가 지금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에 20% 추가 투자를 하면 산업용에 3분의 1까지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스토리지의 용량이 여기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만약에 고립된 한국이 남한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보다 한 20% 정도의 돈이 더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약간 그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배터리 가지고 충분히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이제 당연히 텍사스의 사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는 사실은 한국에 있는 연구기관이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연구를 이제 하시긴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공론화되고 이것이 국가의 계획으로 추진되고 그런 상황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산업 관점에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요. 산업 관점에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런 그 일반적인 태양광 뭐 이것이 이제 산지에서 뭐 옛날에 많이 깔아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비난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이제 소위 그 폴리실리콘 가지고 패널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설치하는 거는 아까도 나왔지만 중국이 이미 세계 시장을 다 도미네이트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태양광 업체들도 많이 죽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가 사실은 미래의 전력망에서 그 중요성이라는 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거든요. 근데 다행히 한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DI 같은 회사가 배터리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태양광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제 그 태양광이 대세다 하는 것까지는 다 됐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태양광을 깔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산업적으로 태양광에 관련해서 뭐 별 기회가 없을 텐데요. 저는 이제 항상 주장하는 게 이 인테그레이티드 포토볼타익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뭐 통합형이라고 그래야 될지 부착형이라고 그래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아, 여하간 이제 도시 내에 뭐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그다음에 건물의 외벽이나 그다음에 어, 호수나 심지어 요새는 이제 바다에 설치하는 태양광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는 농경 태양광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를 활용하는 이제 도로에 뭐 예를 들어서 벽을 설치를 태양광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자동차의 바깥을 다 태양광으로 이제 감싼다든지 이런 식의 지금 그 시대가 저는 이제 분명히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아무리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이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소위 심미안적으로 굉장히 사람들 사는 그 공간하고 이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잘 이 결합이 돼서 사람들이 그 태양광 설치한 거가 거의 이제 뭐 느끼지 못하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아름답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그동안 쭉 봐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인테그레이티드 포토볼타이크가 뭐가 좋으냐면 이미 뭐 건물이든 그다음에 뭐 주차장이든 다 이제 그 설치할 장소는 이미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보시면은 그, 그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그,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줄친 거가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듈하고 인버터하고 그다음에 이 선을 연결하는 거는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지만 마운팅, 태양광 패널을 세우는 마운팅이라든지 또는 땅, 땅은 이제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가격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필연적으로 그 동네에서 동네에 가장 잘 맞는 디자인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 지역의 맞춤 산업화가 가능하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잠재 용량인데요. 이 잠재 용량이 독일의 이게 이제 프라운호퍼 인스티튜트 포 솔라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이 연구소는
글로벌 이 태양광의 시조입니다. 연구의 시조입니다. 근데 연구만 시작을 처음 한 게 저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어, 태양광 박람회, 태양광 학회 이런 것도 이 프라운호fer ISE가 다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난 한 5년, 10년 전부터 이제 포커스가 뭐냐면은 이 지금 인테그레이티드 포토볼타이크인데 독일에서 이 잠재 용량을 계산했습니다. 그 보시면은 APV는 태양광, 농경 태양광이고요. BIPV는 건물에 붙이는 거, UPV는 도심에 설치하는 거, FPV는 플로팅 그래가지고 호수에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제 도로에 설치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다 계산했더니 독일이 국토 면적이 35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잠재 양이 3,400기가와트, 3.4 테라와트입니다. 그러니까 독일하고 한국하고 비교하면 독일보다 한국이 태양광의 자원이 더 좋습니다. 좋으니까 그걸 그냥 배제하더라도 한국은 남한만 땅이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적어도 1000기가와트, 그러면 1테라와트거든요. 한국 전력의 지금 발전 용량이 지금 100한 25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1000기가와트라는 거는 실제로는 이제 이용률이라고 그래가지고 낮에 몇 시간만 이제 태양광은 이제 발전을 하니까 그게 얼마냐면은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1500기가와트에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의 인테그레이티드 포토볼타이스만 가지고 물론 이건 이론이니까 실제로 조사를 해서 하다 보면 이거보다 이제 수치가 많이 줄어들겠지만 이게 뭐냐면은 한국에서 뭐 태양광이나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뭐 그냥 국토 면적이 적어서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하러 하시는데 최소한 이런 거부터 설치를 하고 부족한 거를 다른 발전원을 검토하는 건 맞는데 이런 것조차를 아예 검토도 안 하고 땅이 없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이제 그 각각의 예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내용이 있는데 기술적으로도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투명 칼라 태양광 그다음에 3D 형태로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는 태양광 뭐 굉장히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건축 자재 같은 태양광이 굉장히 연구 개발 쪽으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한데요. 이 정도로 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